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잘 알려진 속담 중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나쁘게 행동하면 결국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전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나니 더욱 이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전 시어머니를 마주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아직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작은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도 와 있고 아주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에게 시끄러울까봐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초라한 행색을 한 할머니가 마트 주인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로 대접을 하는 거야? 저 길로 쭉 가면 갈비집 건물 나오지? 내가 거기 주인 마누라야. 이거 왜 이래? 아이고, 건물주 마누라가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훔치려고 그랬어? 내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다던가 두부를 훔쳤다면 그냥 봐주고 말아. 그 처지에 술은 또 먹고 싶었나 보지? 뭐야?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깟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일 갖다 준다니까 경찰까지 부르고 지랄을 떨어.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얼른 차 타세요. 마트 주인에게 악을 쓰는 목소리를 들으니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찌릿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얼굴을 보니 벌써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벌개진 전 시어머니가 맞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머리도 항상 미용실 가서 세팅을 해서 50대 뺨칠 것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라하게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거의 백발에 마구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알아볼까 무서워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열심히 유모차를 밀었답니다. 전 시어머니 쪽을 한번 흘깃했는데 글쎄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순간 저를 알아본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너 맞지? 야, 이리 와봐. 제가 내 며느리야. 야, 어딜 도망가 이리 와.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쫓아오려는데 경찰이 딱 잡고 막아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악에 바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한동안 전시모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그때 기막혔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네요. 사연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골드미스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만 했죠.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때 저는 일만 했으니 팀장이란 직함은 얻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이대로 자유롭게 살자고 생각이 들다가도 친구 돌잔치에 가면 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었던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창과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의 지인이던 남편이 지나가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석을 하게 되어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한 것 같았어요. 평소 제가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살며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두 사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말 인연인가 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아직 싱글이란 말이야? 진작 소개해줬어야지. 저는 남편의 너스레에 부끄러웠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서로 나이가 많이 찼다 보니 결혼 얘기도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받아들였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좀 긴장이 많이 되었답니다. 시댁은 5층짜리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시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층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들어와 있어서 보통 동네에서 갈비집 빌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넉넉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모가 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현대적으로 삐까번쩍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사실 우리 아들 능력이면 20대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나이대면 서로 생각도 맞고 좋지 뭘 그래. 너무 어린 것보단 사회생활을 좀 한 게 낫다. 어머, 그래서 당신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신부를 맞았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엄청 아양을 떨더라고요. 시부도 싫지 않은지 그 모습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부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모의 차림새도 보통 그 나이대보단 훨씬 젊게 입어서 제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역시나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남편 20대 초반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는 지금의 시모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다 은퇴하셨다고? 그럼 생활은 뭘로 하셔? 우리처럼 건물이 있나? 아님 돈 나올 구멍이 따로 있어? 아버지가 연금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편이라 그걸로 생활하고 계세요. 제가 매달 용돈 챙겨드리고 있고요. 뭐 그럼 딱히 넉넉하진 않겠네. 우리 집안이랑 좀 차이가 나서 좀 그렇네. 그나저나 결혼하면 시부모 용돈도 똑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애들 힘들게 일하는데 용돈은 무슨. 내가 돈 충분히 주잖아. 괜히 그런 걸로 애들 괴롭히지 마. 저는 사실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당연히 툭툭 털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하도 고부 갈등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들어서 굳이 피곤하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 커리어에도 자부심이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부가 트인 생각을 가진 분 같았고 결혼하라고 시원하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원시원하게 결혼을 밀어붙여서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결혼식을 다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였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은 놓고 싶지 않았기에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었죠. 남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잘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기 바쁘고 남편은 거의 밤에 오니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게 결혼인가 싶고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죠. 다 잡아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더니 이제는 늦게 들어와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저도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니 서로 서먹해진 상황에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아기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아? 나는 나를 닮은 애를 꼭 갖고 싶거든.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들으니 당황스럽긴 한데 난 사실 회사 일도 바쁘고 나이 때문에 아이가 금방 찾아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 만약 시도해봐도 안 되면 난 딩크도 생각한 적 있긴 하거든. 딩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결혼했으면 무조건 한 명이라도 아이는 낳아야지. 당신 일이야 아이 낳고 다시 해도 되잖아. 지금 뭐가 급한지 몰라? 저도 저를 빼닮은 아기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지어다 주셔서 빼놓지 않고 먹었죠.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평소에 운동도 싫어했지만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임신 계획하자던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고 들어오길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술을 끊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았죠. 당신 아기 갖고 싶다며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운동을 하라고 했어. 인스턴트를 못 먹게 했어. 그런 거 다 못해도 술이라도 끊어달라고 했잖아. 어이씨,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 사업은 접대야. 거래를 틀려면 접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다 일하는 거라니까? 나만 한약 먹고 운동하고 노력하면 뭐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중에 내 탓하지 마. 야, 애는 네가 낳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네가 20살이었어 봐. 내가 술을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일 같은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니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말도 걸지 않고 먼저 자버렸죠. 그랬으면 저의 달라진 태도를 알아채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경을 껐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인사불성이 돼서 회사 직원이 집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현관복도에 널브러져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토를 하려는지 자꾸 욱욱대서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앉혔죠. 그리고 귀 양쪽에 비닐봉투를 걸어버렸답니다. 야, 이거 뭐야? 아, 답답해. 아, 이거 빼. 야, 예솔아. 우리 예솔이가 제일 부드럽다니까. 남편이 비닐봉투를 확 빼더니 제 다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남편 얼굴을 확 밀쳐버렸답니다. 남편이 억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어요. 정말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런 남자를 믿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저는 남편과 단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신이 실수한 걸 알았는지 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하더라고요.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는 날도 생겼지만 전 신경 쓰지도 않고 안방 문을 걸어 잠궈 버렸죠. 주말엔 몇 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안 가면 둘이 싸웠다는 걸 시부모님도 다 알게 될 테고 그럼 또 시끄러워질 게 뻔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할게. 이제 술 먹는 거 자제할 테니까 오늘은 같이 자자. 당신이 아버님 무서워서 이러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때 술 주정하는 걸 녹음해놨어야 하는데 분해 죽겠어. 오늘 가서 아버님한테 당신이 아가씨들 있는 곳까지 드나든다고 말할 건데 그래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왜 그래? 아버지 아시면 진짜 난리나. 돈 빌려주신 거 당장 갚으라고 하실 거라고.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간 거야.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었잖아. 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럴게. 기분 좀 풀어, 응? 알았어. 그럼 오늘은 같이 가줄 테니까. 난 더 이상 아이 가지려고 노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태도가 바뀌면 그때 생각해 볼 거야.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이가 서먹해져서 어색한 공기가 내내 감돌았죠. 시부는 건물 1층에 있는 갈비집으로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건물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란다. 많이 먹어라. 그런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 거니? 아이, 여보. 아직 신혼을 더 즐겨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 부담되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얼른 아이 낳고 즐겨도 충분하다. 내가 자식은 이놈 하나라 손이 아주 귀해. 내가 손주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새아가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이 건물 너희 둘 공동명의로 바로 증여해주마. 정말이요?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실 때까진 절대 안 주신다면서요. 아들만 낳으면 증여해 주실 거예요? 여보, 기분 좋다고 너무 앞서 나가시네. 아직 아기도 안 가졌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들.
허튼 소리 아니다. 내가 오래 생각한 끝에 새아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새아가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나에게 안겨다오. 저는 사실 건물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시큰둥했는데요. 준다면야 감사해 받겠지만 아들 낳으라는 조건을 저렇게 거시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고 제 힘으로도 충분히 나중에 우리 힘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광채가 돌더라고요. 그동안 어지간히 아버지 건물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느낌이 싸해서 시모 쪽을 돌아봤는데 저를 째려보고 있다가 얼른 시선을 거두더라고요. 시모는 밥을 먹는 내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몇 주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회사에 있는데 뜬금없이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까진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상한 건강 관련 메시지나 쓸데없는 동영상을 보내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통 연락이 없길래 굉장히 편했는데 전화가 오니 살짝 당황스러웠죠. 곧 퇴근 시간 아니니? 집에 몇 시에 도착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마. 오늘 저녁이요? 일이 밀려서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인 내 시간에 맞춰야지 내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리? 잔말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와. 난 벌써 니네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널 보면 한 번에 내내 한 적이 없어 아주.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든 눈치였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한테 주스를 건네주고 옆자리에 앉았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이거 좀 전해주고 안부도 묻고 하려고 왔지.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보약 지으면서 한 첩 같이 지었어. 매일 빠뜨리지 말고 먹거라.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희 아기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니? 낳을 생각이 확실히 있는 거고?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 딱히 노력할 시간이 없긴 하네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는 아기 안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네가 사실 아기 가지기가 좀 힘든 나이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갖고 둘이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아, 네. 근데 재우 씨가 아이를 너무 원하긴 해서요. 저도 한 명은 낳고 싶어서 생기면 축복이죠. 재우야 그렇다 쳐도 너도 속이 훤히 보인다. 너도 건물이 받고 싶긴 한가 보구나. 그거 아버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니까 흘려들어. 요즘 시대에 너처럼 자기 일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아기 가지면 회사도 관둬야 되지 않니? 여러모로 잘 생각을 해봐라. 시모는 쌀쌀맞게 말을 끝내고는 바쁘다면서 횡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이를 갖길 바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왠지 저를 견제한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모로 건물 때문에 속보이는 말을 많이 꺼내더라고요. 시모가 덩그라니 놓고 간 한약 상자를 보니 솔직히 먹고 싶지가 않았죠. 마침 지금 먹고 있는 한약도 있으니까 굳이 또 먹을 이유는 없어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남편까지 일찍 들어와서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저와 눈만 마주치면 임신 얘기를 하는 통에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뚝딱 하면 애가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왜 저를 갖고 난리를 치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임신 안 되면 우리 시험관이나 그런 걸로 해보자. 사실 당신 나이 때문에 자연 임신 안 될 확률이 많대.
시험관만 하면 애가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나올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난 매일 주사도 맞아야 되고, 왜 나만 힘든 걸 다 견뎌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낫냐? 여자가 낫는 거잖아. 나도 답답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린애랑 결혼하는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걸로 건물 준다고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 그 건물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기를 무슨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니? 당신은 막상 아기 낳으면 똥기저귀 한번 안 갖다 버릴 위인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임신으로 나 스트레스 줄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너 말 다 했어? 아, 이래서 나이 어린애랑 결혼했어야 돼. 나이 많은 것들은 머리에 든 것만 많아서 허구한 날 꼬치꼬치 따지기나 하고. 그럼 시험관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다음 달에도 임신 못하면 당신 그냥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나 해. 뭐? 진짜 말 다 했어? 당신이 뭔데 회사를 관두라 말아야. 난 임신 안 하면 안 했지. 회사는 포기 못하니까 꿈 깨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기만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의자들을 다 던져버리더니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거실에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 바닥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죽어라 노려보니까 남편도 씩씩대며 지지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주방 싱크대로 달려가서 모아두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남편에게 확 던져버렸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남편의 티셔츠와 바지가 쓰레기 범벅이 되어 뚝뚝 떨어졌죠. 야, 이게 진짜? 냄새. 너 진짜 미쳤어? 당장 닦아, 얼른. 너는 쓰레기 던져도 되고 나는 왜 안 돼? 마음 같아선 네 그 머릿속에 든 쓰레기 좀 싹 다 버리고 싶다.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사냐?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본 기분이랄까요? 연애 때와는 너무 딴판인 모습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호탕하고 남자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우습게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제 숨통이 다시 트이려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일주일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제가 남편과 싸웠다고 말하자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며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오는 남편의 연락도 다 무시해버리고 회사만 열심히 다녔죠. 웬일인지 몸이 축축 처지고 밥도 잘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죠. 퇴근하고 집에 간신히 와서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걸 계속 보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 너 생리 언제 했니?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엄마의 말에 설마 하고 달력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2달째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 준비할 때는 매일 배란기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일이었는데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얼른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선명한 2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2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안 좋은 상황에서 임신을 확인하고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걸 보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좋기도 하면서도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좋아하면서 마냥 알릴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저는 엄마에게 당분간 우리만 알고 있자고 하고 테스트기를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느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까 전화했다.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했는데 알려줘야지. 이제 아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이혼하니 많이 허튼 소리 말고 장서방이랑 얼른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장서방, 얼른 얘 데려가게. 또 우리 딸한테 막대하면 정말 그땐 그냥 못 넘어가네. 이제 아이도 가졌으니 아주 여왕처럼 떠받들어야 돼. 네, 장모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 집 나간 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집에 들어가면 돼. 우리 깜찍이랑 같이 집에 가자. 여보, 정말 고마워. 벌써 태명까지 지어서 호들갑을 떠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기 아빠인데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벌써 시부모님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가, 정말 고맙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떡두꺼비 같은 손주 녀석인 것만 확인하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건물 넘겨주마. 근데 아버지, 만약 딸이면 진짜 건물 안 주실 거예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 녀석이 태어나야 네 놈이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딸이면 아쉽지만 둘째도 생각해 봐야지. 아버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딸을 차별하세요. 그리고 요즘엔 딸을 더 좋아해요. 아이고, 왜? 딸이면 건물 못 받을까봐 지금 미리 손 쓰는 거니? 아직 5주라면서 벌써 김칫국들 마시기는. 어머니, 저는 건물에 욕심 없어요. 주시면 뭐 거절은 안 하겠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자꾸 제가 욕심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지. 너는 그 말 대답 좀 그만해. 40 넘어서 용케애가 들어서니까 아주 기고만장하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면서 막말을 쏟아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건물 달라고 조른 줄 알겠더라니까요. 여기서 더 말을 이어가 봤자 뱃속의 아기에게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서 속으로 참을인 자를 새기며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지려는 듯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쁜 일이 아니고서는 저녁 먹을 시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해서 밥을 못 먹고 수박과 오렌지 주스만 먹었거든요. 저녁이면 수박을 한 톡씩 사와서 다 썰어서 통에 착착 담아두기까지 하더라고요. 아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는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모였어요. 자꾸 이상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서 대부분 그냥 지워버렸는데 가끔 보면 아이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나 심한 건 유산되는 이유 보여주는 동영상 같은 걸 찾아서 보내는 거 있죠. 도대체 왜 시모가 삑딱선을 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장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아있었네. 나는 하도 답장이 없어서 잘못된 줄 알았다, 얘.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네요. 그런 이상한 동영상 보내는 게 안부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 가뜩이나 입덧 심해서 기운도 없고 일도 바쁘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라니? 난 다 널 생각해서 보내는 건데 다 보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몰라. 너 가만 보면 시부 앞에선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면서 나는 푸대접을 하는 것 같다. 너 내가 제우 친엄마 아니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제가 무슨 푸대접을 하나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야말로 저 임신한 거 별로 달갑지가 않으신가 봐요? 뭐?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쁘고 축복해주고 있는데 그딴 소리 들으니 기가 막히다.
내가 오늘 아기 신발도 사주려고 만나자고 전화한 거야. 오늘 퇴근하고 네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좀 보자. 아,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죄송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봐라. 또 나를 무시하지? 내가 말하면 좀 내내 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7시에 정문 앞에서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뜩이나 주스만 먹고 연명해가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일도 일대로 다 하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기용품 매장만 가서 얼른 사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1층부터 제 팔짱을 딱 끼고 삥삥 돌며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얼른 아기 거 먼저 좀 사러 가면 안 될까요? 예, 백화점에 왔는데 구경을 좀 해야지. 아니,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배가 남산만큼 나온 것도 아니면서. 저도 임신이 처음이었지만 시모는 재혼 전에도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임신 초기에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죠. 아기용품 매장이 있는 3층까지 구석구석 삥삥 도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시모가 골라주는 아기 신발을 하나 받아들고 나왔어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앉아서 쉬는 의자가 없어서 잠깐 쉴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모가 뒤에서 저를 재빠르게 쫓아오더니 팔을 잡더라고요. 아유, 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겠다. 너도 힘든데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럼 금방이야. 네? 저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 못 가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비상구 문을 벌컥 열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않자 인상을 팍 쓰면서 오라는 손짓을 계속 해댔어요. 예, 빨리 오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소리를 삑 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비상구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앞서가지 않고 제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걸음도 훨씬 빠른데 뒤에 떡 버티고 있으니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답니다. 거의 1층에 도착하자 한시름이 놓여서 잠깐 쉬려고 하는 찰나에 다리가 휘청이면서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몸이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답니다. 저는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는지 시모가 소리치는 게 들렸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올상이 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뒤쪽으로 시부모님이 서 계셨죠. 여보,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초기가 가장 위험하다는데 조심해야지. 아기는? 아기는 무사한 거야? 응,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하대. 걱정하지 마. 나 아까 어머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시부가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인지 시모는 풀이 확 죽어 있더라고요. 이상은 없어서 바로 퇴원했는데 좀 캥기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넘어질 때 시모가 다리를 건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고 저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왠지 시모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임신한 지도 거의 12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남편이 정기검진 날짜만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입덧도 사라지고 백화점 사건 이후로 시모도 연락이 없어서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에 남편도 약속이 있다고 나가서 저 혼자 푹 쉴 마음으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모가 쫙 빼입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얼른 옷 입어라. 병원이 1시면 문 닫으니까 빨리 가야 돼. 네? 갑자기 무슨 병원을 가요? 어디 아프세요? 나 말고 너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내가 하도 너 노산이라 걱정을 하니까 한번 데려와서 검진도 싹 해주고 도움도 주겠다고 하더라.
어서 따라 나서. 저 지금 다니는 산부인과도 좋은 곳이에요. 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정기검진 가요. 또 말대답. 한 번에 좀 예의할 순 없어? 내가 다 우리 집안 잘 되고 너 잘 되려고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나서면 좀 고맙다고 따라 나서면 될걸. 빨리 못 나와? 유명한 의사라 약속 잡기 힘들어. 뜬금없이 와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지 어느새 택시에 떠밀려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은 갔을까요? 무슨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허름한 병원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유명하다더니 들어갔는데도 환자 한 명 없었고 간호사 딱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일단 시모가 하는 대로 지켜봤죠. 무슨 병원이 접수도 안 하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의사는 시모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어요. 인상도 별로고 눈도 음흉해 보여서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의사한테 배를 보여줘야 한다니 너무 싫었는데 시모가 억지로 끌어서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데? 그리고 아들이네? 이거 보이지? 뭐? 아니, 뭐요? 아들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들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파래지며 부들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여기 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설마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으러 온 건데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의사 손을 팍 쳐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진료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열이 뻗쳐서 정수기에서 냉수를 한참 뽑아 마시고 심호흡을 했죠. 심호를 두고 그냥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가방을 진료실 책상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진 채로 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법 없겠어? 아니 하필 왜 아들이야? 혹시 먹으면 잘못되는 그런 약 같은 건 없어?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어. 약 먹는다고 해도 잘못하면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위험해. 그러게 내가 좀 더 빨리 끌고 오랬잖아. 저 화상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오늘도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수술밖엔 방법이 없는 거야? 대화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시모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서 뒤늦게라도 얼른 비디오를 찍었답니다. 그리고는 혼자 서둘러 나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니? 가방도 두고 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애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걱정이요? 같이 있다간 또 무슨 수작을 부릴 줄 모르니까 제가 얼른 도망친 건데요? 뭐? 수작?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내가 재혼했다고 지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봤죠? 이간질 시키려면 상대 봐가며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아까 찍은 비디오를 열어 시부모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의 손을 쳐버렸어요.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래도 어떻게 손주를 잘못되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기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그동안 아버지 생각해서 대우해줬더니 진짜 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아, 딱 알겠네. 이 건물 나한테 넘어갈까봐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그렇다고 이게 당신께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내 친구인데 다른 환자 얘기를 한 거야.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 오해요? 일부러 저기까지 끌고 가서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저 의사 데려다가 물어볼까요? 내가 이걸로 저 의사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한테 준 한약도 몸 차게 만들어서 애 못 갖게 하는 약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 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요? 갑자기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대더니 제 뺨을 세게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확 밀치고 저를 일으켜 안았죠.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누굴 건드려? 아버지, 왜 이 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왜? 시부는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무슨 서류 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죠. 당신 왜 이래요? 이건 또 뭐예요? 시모는 인상을 찡그리며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을 들여다본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져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염라대왕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시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시모 손에서 봉투가 거칠게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봉투 속에 든 사진들을 시모의 얼굴에 쫙 뿌려버리더라고요.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든 사진을 숨기려고 땅바닥에 엎어져 추한 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사진 한 장을 뺏어 들고 자세히 보고 있길래 저도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웃긴 건 한 명이 아니라 다 다른 남자들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기가 막히게도 오늘 봤던 의사의 얼굴도 보였죠. 이 옆에 내야 내가 바보라서 여지껏 속아줬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나 몰래 월세 빼돌려서 그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걸 알아내다 보니 니년이 이렇게 남자를 돌아가며 만난다는 걸 알게 됐지. 더 할 말 있어? 여보, 월세는 내가 가끔 받아 쓰긴 했는데 진짜 몇 번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네? 이건 다 오해예요. 다 같은 모임 친구들이라고요. 친구들? 너는 친구랑 이런 데도 들어가냐? 네가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나를 배신해. 거기다가 내 손자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해. 너는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돈도 모자라 이 건물까지 탐을 내고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시모는 화장이 다 번져서 검어진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시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지금부터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 버리지만 말아요.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아니라 내 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지금 안 나가면 내 손주 건드린 채 톡톡히 물릴 줄 알아. 이게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시모는 시부의 손에 끌려서 건물 1층 밖까지 쫓겨나갔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시모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도 했죠. 보다 못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도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시모가 건물 앞에 와서 시부를 찾으면서 울어서 영업 방해로 여러 번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소란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시부가 저와 아기의 안정을 위해서 출산 때까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해서 시모를 그 후로 보진 않았답니다. 시부는 소송을 진행해서 시모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남은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아 통하지 않았죠. 저는 무사히 아들을 순산했고 출생신고하는 날에 맞춰 시부가 선물처럼 건물을 증여해 주셨답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던 시모가 사라지고 아기가 태어나니 웃을 일이 많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모일 때는 일부러라도 시모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기만 열심히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모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갔었는데요. 우연히 시모를 딱 마주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쫓아오려고 할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시모가 혹시 우리 아기 얼굴이라도 봤을까봐 치가 떨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사람이 큰일을 당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부 건물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양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여느 부부처럼 남편과 자주 툭닥거리기도 하지만 요즘처럼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매일 이곳에서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걸 탐하다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간 시모가 생각나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아 보았는데요. 굳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믿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칼칼한 목을 달래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끼적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이런 좋은 대나무 숲을 발견하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 저 또한 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무척이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의 소재로 다른 과에 진학 중이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소개팅이라는 명목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 만났던 자리는 아니었기에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와는 취미도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했었기 때문에 호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운이 좋게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복학이 늦어졌던 친구는 저보다 더 늦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뭔지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 취업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친구는 학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자격증도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취업을 할 시기가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이리저리 아무 곳이나 면접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한 이후 친구의 취업 준비를 돕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연애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게 친구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한 저에게 살짝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음을 은근히 비치며 고백을 하자 본인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도 못했고 저랑은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와 연애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포기를 했었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가지지 못한 그 친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1년을 더 쫓아다니고 결국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니까 좋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었던 자격지심도 많이 사라졌고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 기꺼이 을이 되는 연애를 했습니다. 2년을 연애하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덕담도 하고 가게의 상황을 나누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예, 아가. 남자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콧대가 높으면 안 된단다. 넌 항시한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알겠니?
너가 좋은 회사에 다닌답시고 우리 아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옆에서 시부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는 말 한다고 거드시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셔서 저는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아가, 우린 너희에게 거는 기대가 많단다. 아무리 요새 세상이 평등하다지만 아직도 시댁이랑 친정을 같은 선상에서 둘 수는 없단다. 알겠니? 항상 시댁 어른들을 깍듯이 모실 줄 알아야 해. 아직 결혼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양가에서 관심을 끊어주셔야지요. 시댁이 높고 친정이 낮다는 그런 말은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 그러자 시부의 표정이 뚱하게 바뀌더니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며느리도 하나이지 않겠냐고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셨습니다. 시모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자기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면서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 말이 꼭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서로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남편이 거기서 수습을 한답시고 서로 효도하면 되는 거라고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내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린다면서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마자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푹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좋은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박박 우겼고 결국 저를 설득하기를 포기한 부모님께서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제 뜻대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삐걱거림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양가의 눈치를 보면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남편과 계속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은행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상황이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대출이 제 명의였기에 자연스럽게 신혼집 또한 남편과 상의 후 제 명의로 얻었는데 시댁에서는 그걸 걸고 넘어지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재아가, 지금 네 단독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이냐? 부부가 합심해서 평생 살 집인데 왜 공동 명의를 하지 않고? 아버님, 그거야 당연히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실행되어서 그렇죠. 계약자 이름이 제 이름이고 또 돈도 제가 구한 게 맞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넌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대출이 잘 나오는 사람이 받는 건 맞지만 집 명의에는 남편 이름도 같이 넣었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단단하게 길을 펴고 살지. 치사하게 꼴랑 단독 명의로 샀다는 게 우리로선 어이가 없구나. 그렇게 시부모님은 명의 문제로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살짝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럼 뭐 빚은 제가 다 떠안고 재산은 남편에게 다 주라는 것인지.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출자 명의로 집을 사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두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다행히 부동산 관련해서 무지하신 건지 제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주셔서 다행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발의 준비를 했죠. 호캉스 패키지가 꽤 잘 나오는 시기여서 저는 남편과 호캉스를 갈까 싶어 제가 다니는 대기업 계열사 호텔에 할인까지 받아서 예약을 했답니다. 물론 호캉스 패키지만 예약하긴 아쉬워서 야경이 끝내준다는 호텔 레스토랑까지 예약을 전부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룸을 체크인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밥을 먹을 때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이 묻더라고요. 예약자분, 혹시 5인 예약하셨는데
일행분은 아직 안 오신 걸까요? 저는 예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아니라고 2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히려 직원이 당황하면서 5인으로 예약을 변경하지 않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남편을 바라봤는데 다급하게 남편이 저 멀리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기 오네요.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네, 맞아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시부모와 신우까지 신나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었나? 하면서 다가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팔을 툭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생일이면 당연히 시댁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지. 둘이서만 보내려고 쏙 준비하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사람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인데 남편이랑 둘이서 분위기 잡고 휴식을 취하려고 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거기다가 그걸 방해하러 온 시댁 식구들까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생일인데 특별하게 다 같이 모이면 더 좋잖아. 함께 보내는 생일이 더 기억에 남는 법이지. 우리 부모님도 동생도 호텔 구경시켜줄 겸 당신 생일도 축하해주고 완전 일석이조잖아. 이런 멍청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밥만 먹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빨리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망할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 호텔 수영장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무슨 인피니트 풀이 어쩌고 하던데. 그래서 나 수영복 챙겨왔잖아. 내일 아침에 수영하고 조식 먹고 체크아웃하면 딱이겠다. 그치? 아싸, 너무 재밌겠다. 여기 비싸서 평소에 와보고 싶었는데. 세연이 땡큐. 그제야 신우를 보니까 짐을 산더미처럼 들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우리가 호캉스를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한 건지 신나서 방방 뛰는데 아니 제 생일인데 도대체 왜 신우가 수영하고 노는 꼴을 봐야 하는지 그 뒤치다꺼리를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날이었는데요. 게다가 그 비싼 호텔 레스토랑 식사값을 시부모가 계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뻔뻔하게 저한테 잘 먹었다. 생일턱 아주 제대로 쏘는구나 하면서 하하호호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계산하고 오라고 등 떠미는데 생일 내내 두통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시부모의 밥값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빨대 꼽힌 건가 싶더라니까요. 심지어 시부모님이 호텔 구경하고 싶다면서 제가 예약한 룸까지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관이구나 싶어서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둘이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블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을 잡았는데 방 구경을 하던 시모가 그러더군요. 얘는 방을 잡아도 이렇게 작은 방을 잡았어. 우리는 잘 곳도 없겠네. 그냥 가야겠다. 다음에는 큰 방으로 얻어서 다 같이 지내자. 알겠니? 제가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않고 있는데 호텔 룸에 들어가면 미니바가 있잖아요. 이쁘게 전시된 와인과 유리잔들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서 뜯기만 해도 전부 추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필 시부가 거기서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야, 이거 비싼 술인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먹어보자. 내가 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건 안단 말이지. 며느리가 효도 제대로 시켜주네. 다들 이거 한 잔씩만 맛봐봐.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부가 잡아든 술은 위스키였어요. 꽤 독한 술인데도 냅다 열어서는 와인잔에 콸콸 따라서 한 입 털어 넣더라고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지 예상이 안 돼서 손이 달달 떨려왔어요. 아버님, 그거 다 돈 내고 마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뜯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참다 제가 한마디를 했더니
시부가 두 번째 잔을 따르면서 껄껄 웃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며느리가 쏘는 거 아니냐? 효도가 별거야?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 며느리 한 잔만 하고 갈 테니까 쉬어. 쉬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병을 모조리 다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신우는 자기 침대처럼 저희 부부가 사용할 침대에 씻지도 않고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TV 채널 돌리면서 이게 재밌네 저게 재밌네 내내 남편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호텔룸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고요. 술을 끝까지 드신 시부는 취한 것 같다고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부가 차를 끌고 왔는데 냅다 술부터 드시고 본 거죠. 저는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시부가 자기 차를 남에게는 못 맡긴다면서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남편도 경우가 없긴 매한가지였네요. 시부한테 차키 달라고 하면서 대리비도 아까운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시부모를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우는 도대체 왜 버티고 있는 건지. 결국에는 저랑 신우랑 둘이 덜렁 호텔에 남겨졌고 신우가 씻고 오겠다고 하길래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신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했더니 글쎄 호텔 측에서 저희 부부에게 패키지 선물로 준 입욕제가 있었는데 그걸 욕조에 풀어서 반신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입욕제가 아까웠다기보다는 저 쓰라고 준 건데 당당하게 자기가 반신욕을 하고 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을 콸콸 쏟아부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막상 시댁에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다면서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호텔로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분위기를 잡고 밤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일을 축하받고 싶었거든요. 정말 최악의 하루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생일에 신우와 함께 호캉스를 즐겼고요. 미리 말했던 대로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유난을 떨던 신우는 정말 수영을 하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화장한다 옷 고른다 하면서 룸을 뒤집어 엎고 다녀준 덕분에 저는 잠도 못 자고 혼자 룸에 남아서 신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신우는 수영장에서 실컷 놀다 온 꼬락서니로 남편 대신 본인이 조식을 먹겠다면서 저한테 조식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몫에 조식까지 해치우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저는 빨리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신우가 저를 붙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온 거 있지?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가자. 어차피 오빠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신우랑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나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깐 집에 들어오라고 시부모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인사만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발을 들였더니 시모가 저한테 점심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이랑 밥을 먹을 생각이었지만 시댁에서 먹고 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먹어야죠.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그럼 밥을 차리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상 얻어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이뤄지네. 내가 너 생일이라서 미역은 불려놨다. 밥 차려 얼른. 저는 얼떨결에 부엌으로 끌려가서 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시부가 쓱 다가오더니 저한테 센스가 없다면서 며느리가 이리 센스가 없어서 되겠냐고 구시렁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날 위스키 한 병을 콸콸 쏟아부어서 숙취가 있는데 콩나물국이 아니라 미역국을 끓여놨다고 타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국 끓이던 국자를 냅다 싱크대에 집어던졌습니다. 꽤 세게 부딪혔는지
옆에 놓여져 있던 그릇이 깨졌더라고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울리자 시무랑 남편이랑 전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생일날 밥 차리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콩나물국을 안 끓이고 미역국을 끓이냐고요? 어제 저희 부부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라서 분위기 좀 내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 망치시고 제가 여기에 밥하러 온 사람인가요? 생각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확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서둘러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집에 오는 내내 남편에게는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삐졌어? 또 대답을 안 해주네. 원래 이러면서 시댁이랑 친해지는 거야. 여보가 시댁에 점수도 따고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들 장가 보낸 거 후회 안 하실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운전 중인 남편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에는 본인 부모님만 세상에서 제일 착하신 분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럼 내가 점수를 따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니? 대체 왜 며느리가 시댁에 점수를 따야 되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거짓말까지 하고 대리효도 바라는 거니?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당신 지금 엄청 실수한 거야. 알아? 에이, 대리효도라니. 난 당신이 조금이라도 시댁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줄 알고 그런 거지. 선의의 거짓말 몰라? 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해해주라. 진짜 정 떨어지게 왜 그래? 솔직히 당신을 낳은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효도하는 건 맞지만 나는 당신 부모님과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야. 근데 왜 점수를 따야 되고 왜 대리 효도를 바라니? 넌 처가에 효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지? 계속 이딴 식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남? 어떻게 우리가 남이야?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호텔 비용이 많이 나와서 화났구나. 에이,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나라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가족 간에 돈 쓰는 거 안 아끼고 어떻게든 사다 주려고 하겠다. 나는 내 동생, 내 부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에도 전 재산 다 털어줄 수 있어. 털어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아주 물 흐리는데 선수더라고요. 왜 장가 가기 전에 열심히 효도하면 될 일을 굳이 결혼해서 와이프 생일날까지 효도를 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복수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역지사지의 쓴맛을 제대로 느껴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레 매출이 올라 직원들에게 단체로 보너스를 돌렸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50만 원 정도가 남편 월급에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쾌재를 부르며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게임기와 대형 사이즈 TV를 사겠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싸게 사겠다며 해외 직구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게임에도 관심이 없고 화질 좋은 TV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서 얼마나 비싼지 몰랐거든요. 얼마나 비싸면 남편이 해외 직구까지 알아보나 했는데 글쎄 총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상여금 받은 걸로 해결하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자취할 때부터 꼭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 바로 게임방을 만드는 거지. 우리 창고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 말이야. 깨끗하게 정리해서 취미방으로 만들자. 어때? 상상만 해도 재밌겠지? 절대 나 혼자 즐기려고 사려는 건 아니고 여보랑 같이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혹시 한 50만 원 정도만 여보가 보태줄 수 있어? 50만 원? 뭐야? 그렇게 비싼 거였어? 그냥 좀 저렴한 게임기 사면 안 될까? 아니야. 좀 더 비쌀수록 화질도 좋고 얼마나 생동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지 여보는 모르지? 내가 상여금 150만 원 보태잖아. 설마 돈도 잘 벌면서 아끼려는 건 아니지?
우리 같이 즐기는 취미 하나 만드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50만 원만 보내주라. 아, 알겠어. 그럼 일단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카드값 정산 다 끝나면 남는 금액으로 사자. 알겠지? 아싸, 진짜지? 무르기 없다. 아, 나 정말 사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와이프가 짱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월급에서 떼어낸 50만 원이 합쳐지고 생활비 통장에 총 200만 원이 모이자 남편은 3일 동안 각종 구매처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모가 제게 연락이 왔는데요. 얘야, 다른 건 아니고 말이야. 나이가 드니까 하나씩 골병이 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요즘 로봇 청소기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구나. 너 돈도 잘 버니까 하나만 구매해서 보내다오. 나이 들고 골병 나서 병원비 몇백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좀 사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그런데 로봇 청소기 사용하실 줄은 아세요? 휴대폰으로 조작하셔야 되는데 아마 힘드실 텐데. 어머, 얘 좀 봐. 그게 뭐 어렵다고. 네가 사주면 아까워서라도 쓸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한 10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자동으로 걸레도 빨아준다네. 나도 다 알아보고 사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가 말한 모델로 사야 한다. 꼭. 아, 알겠어요. 그럼 최대한 빨리 배송시킬 테니까 시댁에 도착하면 연락 한번 해주세요. 어머, 난 너가 한 번에 오케이 할 줄 몰랐는데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다르구나. 옆집 현수 엄마는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졸라도 안 사준다던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 골랐다니까 정말. 시모의 부탁에 저는 서심없이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연 남편이 받은 상여금을 쓰려는 생각으로 약속한 거죠. 때마침 역지사지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나 상상만 해도 통쾌하던죠. 일부러 남편이 먼저 결제할까봐 미리 선수 쳐서 로봇 청소기를 결제했네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제가 구매한 로봇 청소기가 배송되었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고맙다며 전화까지 왔고요. 때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고 남편도 들을 수 있게 통화 소리를 키워서 통화했죠. 예, 흠집 하나 없이 잘 도착해서 딸 도움받아서 어플까지 다운받고 쓰고 있단다. 세상 정말 좋아졌다니까. 이제 구역 정해놓으면 이게 알아서 막 청소를 시작하는데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이제 허리 아프게 바닥 청소 안 해도 돼서 친구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이게 다 너 덕분이구나. 어머,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이번 달 보너스 받은 걸로 산 거예요. 남편이 효도하고 싶다고 선뜻 사자길래 최고로 비싼 모델 사드린 건데 마음에 드세요? 뭐? 우리 아들이 샀단 말이니? 아니, 넌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돈을 아끼고 그러니? 난 너한테 사달라고 그랬지 우리 아들한테 사달라고 한 적 없잖니? 어머, 어머님도 참?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땐 자식 된 도리로 응당 필요한 거 사드려야죠. 제가 마침 대출금 낸다고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남편 상여금 받은 거 좀 썼어요. 그래도 청소기 만족하시죠? 아유, 이거 이미 뜯어서 환불도 안 될 텐데 내가 며느리 장난에 당했구나. 다음에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거라. 알겠니? 끊는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더니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설마 그 돈을 다 썼어? 하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시켜주기 위해 얼른 생활비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정확히 200만 원이 사라진 내역을 본 남편이 빨개진 얼굴로 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장난이지? 아, 빨리 돌려놔. 나 진짜 오늘 저녁에 진짜 결제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응? 장난 아닌데? 왜? 시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럼 안 사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쓰면 더 좋을 테니까 내가 특별히 친정에도 같은 모델로 선물해줬어. 나 착하지? 뭐? 그럼 100만 원짜리를 진짜 2개씩이나 샀단 말이야? 당신 진짜 왜 그러냐? 나 정말 2년 전부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알고도 이런 짓을 꾸며? 이런 짓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다. 내 생일날 당신이 나 몰래 가족들 주렁주렁 달고 와서도 내가 화 한 번 안 냈잖아. 다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는 거라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쓰고 다 같이 쓰면 더 좋잖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사위가 사주는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던지. 당신이 봐야 된다니까. 특별히 내 돈도 50만 원 보탠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당신 참 속 깊은 사위라고 친정에도 점수 따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시댁에만 잘하면 되지. 꼭 처갓집까지 똑같이 사주냐? 너 저번에 호텔에 가족들 데려간 걸로 나한테 안 갚음하려고 그런 거지? 와, 내가 속았네, 속았어.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뭐? 지금 사기 결혼이라고 그랬니? 그럼 나는 어떻겠어? 난 내 생일날에 시부모님 모시면서 쓰지도 않아야 될 돈 써가며 효도했는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역지사지 당해보니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좀 알겠냐? 난 너가 엄청난 효자라서 이런 건 웃으면서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게임기 하나에 억울해선 사기 결혼이니 뭐니 운운하는 거 보니까 꽤 어이가 없네. 끝까지 효자 컨셉으로 갈 거면 겨우 이딴 일로 억울해하지를 마. 제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란 걸 깨달은 거죠. 분명 본인이 효도하는 게 최고라고 오히려 시댁에 점수 따서 좋지? 라고 말했던 과거의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한날은 신우가 저더러 백화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뭔가를 사달라고 하겠거니 예상은 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죠. 어머, 당연히 선물 사줄 거라 생각해서 쥐가 만들고 왔는데요. 1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사주세요. 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신우가 사달라는 거 전부 사줬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로 말이에요. 마침 할인 들어가는 주유카드가 필요해 남편 신용카드를 한 장 들고 있었거든요. 장장 3시간 동안 5층부터 10층까지 싹 도는 동안 결제한 금액은 정확히 180만 원이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새언니 최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결제 문자가 연속해서 전송이 되었는지 남편이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 무슨 백화점에서 카드를 이리 긁었어? 장난해? 나보다 돈도 많이 벌면서 내 카드는 왜 쓰는데? 네 동생 선물 산 건데 언제든 가족 간에 돈 쓰는 거에 아끼면 안 된다며. 한도 다 써가면 다른 신용카드 주면 되겠네. 너희 소중한 여동생이 사달라는데 사주기 싫어?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왜 다 일시불로 샀냐고 할부로 사지 그랬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사실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0만 원 넘게 작아서 지금 남편은 카드값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그래도 별 수 있겠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이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전부 남편 명의의 카드로 해결했어요. 따져봤자 남편이 할 말이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웃긴 건 시댁 사람들이 꼭 남편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필요한 걸 내놓으라고 전화하더라고요. 매번 말끝마다 대기업 며느리 하면서요. 돈 많은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점점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만에 각방은 물론이고 서로 저녁도 따로 해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잘하면 뭐합니까?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실망이 너무나도 커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냉전 상황을 한 달 정도 유지했을 때 지방에 계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딸, 이서방이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전화했다며? 얼마나 필요하니? 꼭 2천만 원까지 필요한 거야? 혹시 이서방이 뭐 사고라도 쳤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필요하다니? 나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너네 아빠가 이서방이 전화 와서는 생활비가 쪼들린다면서 이대로면 파산하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던데 몰랐니?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뭐? 2천만 원? 그게 무슨 말이야. 집도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고 그렇게 큰 돈 나갈 게 없는데. 서로 얘기가 안 된 거니? 혹시 너네 싸웠어? 우리도 2천만 원이 너무 큰 금액이고 못 준다고 연락한 건데. 통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사달라는 걸 전부 남편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긴 했는데 파산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 합쳐도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였지 2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신혼집 대출도 제가 내고 있는데 대체 무슨 2천만 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당신 친정에 전화했어? 어이 참, 장인어른도 입이 가벼우시네. 그걸 바로 얘기하냐? 진짜로 전화했다고? 아빠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 했다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그리고 나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 뭐, 나 몰래 도박해? 아니, 그게 사실 여동생도 곧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기집애가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연애는 1년밖에 안 했는데 그 기집애랑 결혼한 남자가 글쎄 중소기업 대표랜다. 그래서 결혼식은 꼭 진행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건을 건 거야.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최소 2천만 원은 여동생이 해오기로 말이야. 뭐? 그럼 신우 결혼식 비용으로 우리 친정이 2천만 원을 빌리려 한 거니?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에이, 너한테 말하면 너가 또 싫다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거절했겠지. 좋게 좋게 생각해. 여동생이 시집 한번 잘 가면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아? 이 기집애도 남자 하나는 잘 멀었지. 회사 대표한테 시집을 갈 줄이야. 당신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려주라. 지금 장난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그만 좀 해. 아, 또 단박에 자르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진짜 신원도 확실해. 외제차도 3대나 가진 부자라고. 영 불안하면 내가 차용증까지 쓸 테니까 제발 2천만 원만 좀 부탁하자. 응?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 등짝을 퍽퍽 쳤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서 신혼집에서 쫓아냈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나가더니 시댁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는 2천만 원 줄 필요 없으니 무시하라고 말해뒀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시모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돈 나올 구멍이 저희 친정밖에 없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뭐 가족끼리 필요하면 빌려줄 수야 있죠. 그런데 남편과 시모의 태도가 불만인 겁니다. 거의 날강도가 따로 없어요. 처음에 남편이 친정에 말도 안 하고 돈 빌리려다 딱 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젠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도 어이없으시죠? 제가 왜 이혼을 안 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이미 콩깍지가 벗겨진 지는 오래였고 남편에 대한 정도 다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저 적당히 이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럼 저는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이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주 정도 무시했더니 드디어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왔더라고요. 이년아, 우리가 갚는다잖니 이 쫌생이 같은 거사. 사돈은 가지고 있는 농지만 팔아도 2천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왜 안 빌려줘? 너 같은 독한 년은 나도 필요 없다. 돈 안 빌려줄 거면 이혼해. 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문자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그대로 보냈습니다. 1분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이혼하라네? 넌 어떻게 생각해?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돈만 빌려주면 끝날 일인데 왜 자존심 피워선. 미안한데 상황 파악 못하니? 이혼할 거면 빨리 정해. 합의 이혼할지 아니면 소송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소송? 당신 그렇게 이혼이 쉽니? 이런 건 이혼 사유 축에도 못 껴. 우리 엄마가 뭐 구박을 했니? 아님 시집살이를 시켰니? 지금 네 태도가 너무하다 생각 안 해? 왜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 생일날 거짓말치고 시부모 데려온 너랑 사사건건 나한테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는 시댁이랑 친정에 2천만 원까지 빌려달라는 너 같은 놈 때문에 소송은 아주 손쉽게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너 진짜 독하구나. 됐고, 이 집은 내가 대출받아서 들어오고 내 명의니까 넌 그냥 문만 나가. 알겠어? 합의 이혼한 걸로 알고 시댁엔 네가 말해. 니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말 꺼내서 이혼당한 거라고 시댁 가서 똑똑히 전해. 한번 마음을 먹고 일을 진행하니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 전부 다 시댁에 보내버렸고 그 이후로 시모와 시부가 번갈아 전화가 왔는데 딱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저에게 독한 년, 혼자 살아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라는 내용이 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아직 애도 없고. 회사도 달라서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불편하게 계속 마주칠 일도 없고요. 또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서 다니던 대기업에서 이를 악물고 일했답니다. 제가 사주를 또 믿는 편인데 33살 이후로 막힌 운세가 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32살에 이혼을 했고 잘못된 인연으로 막혀있던 제 운이 탁 하고 트였나 봐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같은 연차인 동료들 중 승진을 가장 빨리 했네요. 이혼이 원동력이 돼서 매일 일에 미쳐 살았더니 월급이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요새는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고 있네요. 그렇다고 너무 일만 하지는 않고요. 주말마다 근교의 카페를 놀러 가거나 최근엔 취미로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게 지나고 보니 비록 콩깍지가 씌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에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람 덕분에 오히려 저 스스로 깨달은 게 많아요. 저는 혼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혼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겁내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결혼하면 더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전 남편 여동생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랑 결혼한다고 난리치더니만 그 남자 순 사기꾼이었대요. 왜 말로만 듣던 제비였던 거죠. 외제차도 대출받아서 산 거고 회사도 속이고 집도 없는 카포였대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전 남편이 이혼을 물으자며 제 눈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승진턱을 쏘기로 했던 날인데요. 그래서 동료와 선임 몇 분을 데리고 고깃집을 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을 딱 마주친 거죠. 1년도 안 돼서 고기 굽는 알바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죠? 그런데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손님상에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동료들과 그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사실 이혼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왜 이혼했는지 세세히 말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덕분에 동료들도 다 알게 되었네요.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잘못해서 벌 받나 봐. 어? 우리 결혼식 올릴 땐 좋았잖아.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미쳤어? 사람 쪽팔리게 왜 이래? 너 효자잖아.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기억 안 나? 나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시부모 막아주지도 못하고 우리 친정에는 농지 팔아서 2천만 원 구해달라고 난리치고 그게 인간이니? 그땐 내가 당신이랑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지. 지금도 후회돼. 그 2천만 원
그 자식은 순 사기꾼 자식이었어. 내가 그 자식한테 속은 게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서 주먹 다짐까지 했다니까. 근데도 바보 같은 동생은 2천만 원 꿀꺽한 사기꾼 자식이 뭐가 좋다고 우리 사랑 가로막지 말라면서 가출까지 했어.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런 말을 왜 듣고 있어야 하지? 우린 이혼했잖아. 뭐? 그러니까 독한 년은 이악 물고 이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진도 했는데 네 꼬라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네. 뭐 빈대 같은 니네 부모님 감당하려니까 똥구멍이 아주 찢어지겠지? 어쩌냐? 넌 평생 망해가는 너네 집안의 튼튼한 기둥으로서 더 열심히 돈 벌길 바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무릎까지 꿇더라니까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사장님한테 다가가 직원 교육 다시 시키라고 말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동료들 데리고 다른 가게 가서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결말을 혹시 예상하셨나요? 앞으로 제가 혼자의 몸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겠지만 다시는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진 않을 듯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